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부? 네. 공부 소리가 제일 듣기 싫죠? 아니에요? 네. 우리 애들한테는 공부 얘기하면 막 괜히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자, 공부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했죠? 잊을 수가 없어, 그거. 진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서라도 막 오기가 발동하고 막 이렇게 경쟁심이 발동되는데 그거보다는 공부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제 어떤 분도 아니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돼서 알았었는데 이번에 공부할 때는 보니까 더 모르겠다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쉬워요? 근데 뭐가 저는 뭘 느꼈냐면 자기의 마음의 상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급하지? 그러면 오히려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되고 막 마음만 조급해져서 이해도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평상시에 평온하게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니 진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평정심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참선하고 그러죠. 그런 게 다 평정심을 찾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많은 뉴스, 많은 충격에서 자기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 이런 겁니다.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교재는 25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위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집을 팔라고 그럽니다. B라는 사람한테 내놨습니다. 이렇게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B가 누구냐 그랬더니 개공인 줄 알았더니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다가 무등록 상태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서 집을 팔게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요 팔아주는 요것을 직업적으로 했다면,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때는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결론. 그렇지만 이때 무등록 중개업소에서 팔아달라고 내놔서 거래한 요 의뢰인은 처벌되겠습니까? 처벌하면 안 되겠죠. 처벌하는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되죠. 팔레인데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자,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C가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무등록자가 해줬다고 해도 이것은 유효로 될 수 있다. 요거 세 번째 결론. 그럼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요 사람이니까. 자, 네 번째. A한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요 사람이 A한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수를 갖다가 100만 원 주기로 약정했는데도 보수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약정이 있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네 번째 결론. 근데 이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친구 전세를 구해준 거예요.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다. 근데 친구가 보수 주기로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우연히 한 사람이죠.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업입니까? 우연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은 아닌데, 근데 복비를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약속을. 그랬을 때 이 보수 지급 약정은 저것처럼 요 약정 요것처럼 무효가 될까요? 이건 무효인데. 이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연히 하는 게 돈 받을 수 있네. 약정을 했다면 우연히 하게 되면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약속했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등록을 내고 해야 될 걸 등록 안 하고 했으니까 혹시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해 줄 수가 없다. 나라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과 우연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왼쪽 페이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박스에 가로 3번에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 번 나왔습니다만 다시 나올 판례다라고 보이고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을 때는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갖다가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수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서 무효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는 얘기는 요거요. 유효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100만 원 받기로 약정했죠? 그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가시게 되면 네모 6번에 이중소속 금지라고 나오죠? 별표하시고. 시험에서 이중소속 금지가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중소속 못하게 한다 이거죠. 자, 근데 네모 6번이죠 이거. 그 전에 먼저 아실 게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록을 2번 하는 건데 이것도 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여기 광명시에 사무실을 오픈해서 등록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이번에 과천시에다가 또 오픈했다, 등록했다. 한 사람이 광명시에도 등록, 과천시에도 등록, 이렇게 등록을 2번 했다. 그러면 이중 등록. 법에서 못하게 합니다. 이중 등록하게 되면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시키게 되고 절등치 사유가 되고 1학년 일반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이중 등록 개념을 아셔야 돼. 등록이 돼 있는데 또 등록한 거. 등록 자체가 2번인 거예요. 이렇게. 이중 소속은 요거하고 다르다. 이중 소속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소공이다.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다. 아니면 임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갑이라는 중개업소에서. 자, 근데 동시에 요 을이라는 중개업소에서 A라는 사람이 또 소공으로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또는 법인의 임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가 개공이에요. 을, 여기도 갑사무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은 2군데 사무실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2군데 사무실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일할 때 여기 매물 같은 거 빼올 수 있잖아요. 금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런 이중소속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소공인 채 동시에 소공이 되면 그때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조원이면서 동시에 이 업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근데 보조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가 가능합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원은 이중소속했다고 해도 이런 행정적인 제재는 없는데 이중소속을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보조원도. 소공도 형사처벌이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은 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군데 발 담그는 거. 근데 이제 애매한 것은
A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입니다. 개공이에요. 그런데 B라는 다른 개공의 사무실에 가서 A가 요 같은 사람 A가 소공으로 일한다, 중개보조로 일한다, 법인의 임원으로 일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개공인체 그 다음에 뭐예요? 소공, 보조원, 임원 이렇게 되는 것. 이것도 이렇게 동시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이중등록이라고 안 그러고 이때는 한 번 등록됐기 때문에 이중소속이라고 한다. 이것도 그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기 종업원으로 일한다. 그게 이중소속의 본래 의미인데 이것도 이중소속으로 봐요. 이때는 이중소속 역시 금지인데 누가 이중소속한 겁니까? 개공.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공이니까. 그리고 형사처벌은 1학년 일반. 그러니까 네모 6번에 나와 있는 그 이중소속 금지는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소속의 개념을 아시라고. 이중등록은 등록 자체가 두 번입니다. 그래서 네모 6번 이중소속 금지에서 가로 1번, 네 1번이 있지 않습니까? 조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요. 요 이중소속 금지가. 2번에 보면 휴업 중인 개공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개공이 휴업 중이에요. 그래도 휴업 중이어도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구조형 페이지 첫 번째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 사람 얘기합니다.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가 그래서 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공이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돼버리면 소공인체 개공이 되는 거니까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죠. 그래서 당구장 표시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소공인체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요 B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자기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기 사무실 차리려고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받아주지 그건. 그때는 사표를 내는 순간에 소공이 아니야 벌써. 그냥 공인중개사지. 그러니까 문제지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인체 등록 신청하는 걸 100% 얘기하는 거야. 그걸 내용을 알면서도 오해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밑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둬버리고 자기 사무실 폐업하고 임원으로 간다. 그건 돼. 근데 폐업하는 순간에 개공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면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인체 임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소속 금지에 걸려. 안 되는 거야, 그게. 다음 구정 표시 몇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제재도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철저히 해두실 내용입니다. 네모 6번.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결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이 결격 사유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면 별로 안 좋겠다. 중개업 시장에서 이런 사람이 일하면 손님들이 해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게끔 배제하려고 하는 사유. 법에 따르면 12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등록 신청해도 등록 안 받아주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 되겠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일 못하게 해야 되니까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격 사유는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는 멀쩡해가지고 등록이 됐다고 해도 일하다가 결격사유에 빠졌죠. 그러면 법에서는 그 사람을 등록을 취소시켜서 그 사람을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버리게 돼 있다. 그게 뭐예요? 결격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취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취직이 됐던 사람인데 일하다가 지금부터 보는 결격사유에 빠졌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중개업시장에서 내쫓기 위해서 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중개업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유가 뭐예요? 결격사유. 목적은 손님들 보호하려고 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제한능력자가 나오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면 세 사람이 있죠. 자, 미성년자가 있고 또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또요
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비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한능력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사람. 민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혼자서 계약을 체결 못하고요. 누가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민법에서는요. 중개사법에서 요 세 사람을 결격자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 못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법하고는 좀 해석이 틀리다. 그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로 됩니까? 18살부터 되는 거죠. 만 나이로. 그래서 19세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미성년자. 미망.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8, 17 이거에. 19살은 정확히 19살은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결격자 아닌 것이 19살부터는 성년자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 얘기하는 거하고 19세하고는 달라요.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9세 그러면 성년자 결격자 아니고 19세 미만 그럼 미만자가 들어가면 미성년자 그래서 결격자가 맞고 그죠? 자, 두 번째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거나 그래버리면 혼자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중개사법은 요 미성년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판단 능력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이 미성년자의 갑자기 판단 능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의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뭡니까? 결격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 중에서 결격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자, 맞는지 보세요.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맞는다. 그 말입니다. 미성년자 중에서 결격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소용없다니까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알아두실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은 이런 사람은 좀 드물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요 밑에 있는 피성년 후견인은 정도 차이입니다. 판단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없다고. 결여라고 얘기합니다. 결여라. 결여.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제한 능력자가 돼서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 시장에 안 껴주는데 한 가지 판단하실 것은 이런 사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 개시 결정을 판사가 해줘야 됩니다. 판사. 판사가 돌봐줘야 되겠는 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이 돼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판사의 선고가 개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판사의 결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잠깐 이해하시고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요게 있었어요.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피니까 후견인이고 그러니까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원래 있어. 그런데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문 지식이 막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딴 사람한테 내 대신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맡긴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특정 업무에 한해서만 원래 능력이 있는데 일반적 능력은 있는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 좀 돌봐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제한 능력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그러면 이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해. 피특정 후견인은 100% 결격자가 아니겠습니다. 그쵸? 됐고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파산자 있죠. 파산자 누군지 아시죠? 파산자.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파산자는 빚을 엄청 많이 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빚을 못 갚겠소. 이거 빚 갚다가 나 죽겠소.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다가요.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 신청을 넣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때려주면 선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파산자가 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결격자로 된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겠다고 손들어버리는 사람을 파산자. 이게.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뭐 7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뭐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너 뭐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세상인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런가? 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7천만 원 때문에 다리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자, 부산인가 어디 저 지방에서 있었죠? 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다리에 올라갈 게 아니고 법원 가야 된다고. 나 갚을 돈이 없어, 능력도 없어, 파산 선고 때려주세요. 나 못 갚겠어요. 손 들어봐. 이거 해야 된다고. 다리 올라가지 말고. 이거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써먹을 사람은 몰라서 못 써먹고요. 안 써먹어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또 빠져나가요. 또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해갖고 못 갚겠어 손 들고. 그죠? 불공평한 것 같아 세상은 참. 자, 일단 선고받으면 이 사람은 장점이 빚 안 갚아도 돼.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엄청 많아. 마이너스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이제 경제적인 무능력자예요. 빚을 안 갚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아. 근데 언제까지 결격자로 취급하냐면 복권 될 때까지.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 아니요. 요 잃은 권리, 뭐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을 회복하는 거다고.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파산자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파산자는 선고부터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아셔야 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6페이지 네모 2번을 보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중간에 복권 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복권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자다. 아직은 복권 되기 전이니까. 자, 또 하나는 회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 회생. 이 회생은 빚을 많이 진 건 사실인데 갚아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빚을 갚아나가니까 빚을 뭐 다 갚는 건 아닌데 채무 조정해서 갚아나가니까 이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이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또는 회생 신청 중이다 이런 사람들은 100% 결격자가 아니다. 기사 회생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빚을 무조건 100% 탕감하고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빚을 깎아가지고 갚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빚을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에요. 파산자는요. 결격자고. 회생 요거요. 결격자가 아니고. 자, 밑에 가시면 네모 3번 형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형벌. 벌을 받아서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된다. 형벌은 어디서 때립니까요? 형벌. 어디서 때려요? 뭐 형벌을 받아봤어야 알지. 법원에 때려, 법원. 그죠?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받는 형벌이 9개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역시 사형이고, 그 밑에가 징역, 이런 거. 그 다음에 금고. 금고란 형이 좀 낯섭니다. 근데 이것은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나 징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깜빵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 징역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요 금고형은 강제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인데, 현재 와서는 거의 징역을 때리지 금고 잘 안 때립니다. 근데 이제 금고 10년, 징역 10년 그렇다면 이거 더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된다.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형벌 중에서 벌금을 좀 물었다. 구류를 며칠 살았다. 이것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인데, 형벌을 갖다가 선고 받았을 때부터 죄인으로 되고 그때부터 결격자가 된다. 이 선고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고. 이렇게. 금고 이상 무거운 벌, 그리고 판사가 딱 확정 지어줘야 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A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하게. 그 수사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조금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수사 그러면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경찰은 좀 도와주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찰도 우리도 수사할게, 우리도 주도적으로 수사할게 해서 여기도 막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쨌든 될 것 같아, 분위기는.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경찰 조직하고 검찰 조직을 봤을 때 여기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찰 조직은 엄청 조직이 방대해요. 저희 동사가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면 그냥 경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이 경찰 조직이 방대하니까 거대한 권력 조직이 하나 더 탄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남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하느냐. 그게 지금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책은 뭐냐?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것은 이 경찰을 쪼개버려야 돼. 힘을 위에서 한 사람이 다 통제 못하게끔. 쪼개놔야지 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면 100% 남용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누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깡패가 되겠어요? 힘이 없는데? 깡패는 100% 힘 있는 사람이 깡패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은 깡패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힘이 있어. 그러면 깡패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남은 나라하고 이렇게 조약을 해가지고 딱 거기 서명해놓고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일하라고 그랬어 지금. 모를 거예요 국민들 잘. 미국하고 이렇게 둘이 도장 딱 찍어서 핵에 대해서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파기. 그리고 보도되는 걸 보면 이란 나쁜 놈, 이놈 죽일 놈들 이렇게 보도만 많이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진짜 깡패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좋다 나쁘다 그럴 게 아니고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저 우리 방위비 또 올려달라고 또 뭐 또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 했더만 거짓말도 하면서 깡패 그러면 힘이 센 사람 무조건 깡패 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힘을 많이 갖고 있어봐요 깡패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야 돼. 여기 힘 좀 빼고 그러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그런데 수사에서 증거 잡는 거 증거. 그래서 막 동영상도 찾아내고 막 그러잖아. 증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수사해보니까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공소 제기하려고 수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 공소 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은 재판으로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판사가 제출될 증거를 갖고 죄가 있다 없다를 판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판사가 때리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형벌이라고 저거죠. 형벌, 선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뇌물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10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선고예요, 선고. 이 선고가 판사가 하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선고가 있는 요 형벌을 집행받는 거예요. 징역 10년 그러면 깜빵에 10년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집행은 이제 교도소장이 하게 되는데 이 교도소장도 이제 검사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검사지 권한이. 검사는 여기 다 개입합니다. 수사할 때도, 재판할 때도, 집행할 때도 다 개입하는 게 검사예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검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언제 결격자가 되냐 이거지. 죄인이 됐을 때부터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선고가 있은 이후부터예요. 이때는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전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죄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결격자예요. 그게 선고예요, 선고. 그죠? 선고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렇게 선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죠. 집행의 모습이 선고받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선고받고도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건 판사가 봐주는 거죠. 그 판사가 봐주는 게 유예처분 이렇게.
선고 받고 깜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교도소로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집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 깜빵 가는 게 있다. 집으로 갈 때도 요거에 구체로 들어가면 선고유예라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되게 많이 봐준 게 있고 집행유예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보다는 조금 덜 봐주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유예예요. 유예. 유예라고 하는 것은 훗날로 미뤄둔다는 뜻입니다. 미뤄두기. 훗날로 미뤄둘게 이런 뜻이에요. 선고를 미뤄둘게. 요건 집행을 미뤄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6월에 판사가 선고유예 처한다고 법정에서 땅땅땅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 징역 6월을 원래 선고하려고 하다가 막상 진짜는 선고를 안 하고 미뤄둔다는 거예요. 그 미뤄두는 기간은 법에 따라서 무조건 2년이에요. 이건. 그럼 2년 동안 선고 안 하고 내가 지켜볼 테니까 2년 동안 잘 지내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2년 잘 지내면 자 그리고 나서는 너한테 선고 안 때릴게 죽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선고에 받은 사람은 요 기간을 잘 지나면 전과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판사가 되게 많이 봐주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막 범죄가 좀 경미해야 되고 막 초범이고 뉘우치는 막 그런 기색이 역력하고 막 그랬을 때 판사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고가 미뤄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선고유예가 내려진 시점에는 선고가 아직 없는 거예요.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냐 그랬을 때 100% 결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착할 선자라고 인식하시라고 그랬어요. 착할 선.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다. 반면에 집행유예는 판사가 선고를 때립니다요. 징역 1년에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한다고요. 요건 해. 그래 놓고 그러면 깜빵에 1년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2년 동안 밀어놓게 요 집행을 밀어놓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선고는 내려졌습니다만은 깜빵 가야 될 일인데 깜빵 가는 것을 멈추고 2년 동안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다른 전과 기록이 드러나지 않고 2년을 잘 지내게 되면 깜빵 안 가고 끝낼 수 있어요. 고생 안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선고는요. 있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아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 응?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야. 다만 당장 깜빵에 안 가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바로 집행유예 받은 요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2년간 결격자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요 집행유예 요 기간은 무조건 2년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지만 요것은 짧으면 1년, 길게 하는 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되면 자 원래 3년 때리려고 그랬는데 자 근데 내가 5년 동안 지켜볼게. 5년 동안 잘 지내면 3년요 선고 받은 거에 따라서 깜빵 3년 갔다 와야 될 거 그거 면제시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잘 지내야지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은 무조건 결격자다. 그런데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집행유예가 잘 나와요. 집행유예가. 거의 지문 5개 중에 하나는 거의 집행유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실형을 받은 경우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7년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한 5년 정도까지는 요 징역 몇 년 선고받았다 얘기할 때 수업할 때마다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똑같이 7년 하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징역 5년 했다가 3월 달에는 징역 7년 했다가 5월 달에는 징역 10년 했다가 막 좀 바꿔가면서 한다고 해.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얼굴이 좀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7년.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던 거예요. 7년이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뭐 어때? 그렇잖아요? 알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1년에 또 5년 그러면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징역 7년 동안 깜빵 갔다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결격자예요. 그리고 다 이제 살면 집행 종료다 그래요. 이제 만기 석방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몇 년도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총으로 치면은 10년이에요, 10년. 총 10년인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요거죠, 사실은. 응? 요 깜빡이 있는 기간 동안은 결격자인 건 사실이지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어차피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안 붙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7년입니다. 선고. 그러면 7년 깜빵을 다 살아야 될 건데 5년밖에 안 살았는데 5년 그랬는데 이제 2년 남았죠. 내보내줍니다. 이것을 집행면제라고 하는데 내보내주는데 이걸 없애고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7년 살 걸 5년만 살게 만든 거예요. 중간에 이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집행면제. 다 살았죠. 어쨌든 줄어서 다 산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살고 나와서 3년 더. 다 살고 나와서 3년 더. 이때는 줄어서 다 산 거죠. 이런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 그러면 뭐예요? 특별사면. 특별사면 누가 하는지 아시죠? 특별사면 누가 해요? 대통령만 할 수 있죠. 대통령이 A라는 사람 이름을 딱 지목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 없애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형기가 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자, 이 사람을 사면을 했다고 해서 죄가 안 지었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요것만 줄여준다. 집행면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어서 몇 년 더 결격자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3년 더. 이게 특별사면인데 특별사면보다 더 화끈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일반사면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일반사면은 사람 이름을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죄를 지은 사람 전부 다. 그래서 일반이에요. 누가 됐든지, 누가 세부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안 지었던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일반사면이야. 일반사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화끈한 겁니다. 죄를 안 지었던 걸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도소에 혹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사면 받았다 그러면 즉시 석방.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3년 붙고 그런 거 없겠죠? 특별사면은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3년이 더 붙여지지만 일반사면은 3년이 붙지 않습니다. 즉시 석방되고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더라. 이게 뭐예요? 일반사면. 그러니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사면과 더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요. 여기 있는 게 가석방입니다. 가짜 석방. 누가 가석방 될까요? 보통 모범수. 그죠? 석가탄신일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죠? 그럼 석가탄신일 되고 그러면 또 뭐 가석방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때가 되면 한 번씩 풀어주잖아요. 가석방은 뭐냐 그러면 모범수에 대해서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 2년. 그런데 집으로 일찍 보내줘. 근데 특징은 남은 형기를 집에서 집행받고 이걸 없애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짜 석방이에요. 그럼 요때 이 나머지 형기 지나면 요때가 진짜 석방. 그 점에서 특별사면하고 다르죠. 특별사면은 요거 없애주는데 집행면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잘 구별하시고 가석방 된 사람은 자녀 형기를 집에서 집행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됩니다. 그럼 몇 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됩니까? 3년 더. 요게 가석방.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틀이 똑같습니다.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결격자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몇 년 더요? 3년 더. 다 살고 남아서 몇 년 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요게 틀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형벌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는데 결론은 5가지입니다. 자,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지요. 집행유예만. 그 다음에 가석방 된 경우는 3년만 지나서 될 게 아니에요. 잔형기 지나고 3년 지나야 돼.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요. 그냥 3년 지나면 되지. 요것은 일반 사면은 3년도 필요가 즉시 벗어나니까 이 5마디를 잘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서는
26페이지 아랫부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정리해가지고 나온 것까지 설명을 드린 거야. 그죠? 예. 근데 가로 2번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보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원래 벌금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자, 요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된다. 자,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다. 그랬을 때는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은 예외입니다. 아니, 벌금 갖고 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벼워서.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개사법 위반에 걸려들었고 300만 원 이상이고 벌금이니까 우리는 이걸 앞으로 중삼벌 이렇게 중삼벌에 들어갔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가로 2번에 제목에 지금 보면 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벌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중삼벌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개사법 위반인데 1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자, 이 사람 결격자가 될까요? 중3이 아니잖아요, 지금. 벌금은 벌금인데. 결격자 안 된다는 거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두 번째, 형법에 걸려들었어요. 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니죠.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300만 원 벌금이긴 해도 이렇게. 자, 세 번째, 중개사법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500만 원 과태료 물었습니다. 과태료. 자,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닌 이유는 중3, 300만 원 이상, 3벌해야 되는데 과태료죠? 과태료는 돈 내는 건 맞습니다만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 나오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내용은 중3벌 요걸 기억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더 설명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자, 다시.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300만 원부터 결격자입니다.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근데 판사가 끝에 벌금 300만 원에 대해서 선고유예 처한다. 벌금 300만 원에 대해서 선고유예 처한다. 이렇게 이 말을 붙여버리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리려고 하다가 안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금 안 내도 되죠?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결격자 아니다. 무조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선고유예란 글자가 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앞에 중3벌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고. 앞에가 중3벌이 있지만 끝에가 선고유예 그렇게 끝나면 결격자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끝에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결격자입니까? 3년간 결격자 이렇게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3벌이니까. 그런데 이 중개사법 위반 요 중자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50조 위반이더라. 50조가 양벌 규정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50조 양벌 규정이 중개사법 조문 중에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치게 되면 종업원이 사고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을 하더라. 밑에 종업원만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둘 다 벌 주더라.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사장님이 벌금 받는 건데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종업원 때문에 받는 거지. 이 50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벌금을 물었다.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문 건 사실이지만 이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기가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친 건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결격자가 돼버리면 등록도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너무 심하다. 결격자로 하면.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이 벌금 물 때는 중개사법 위반인 건 맞지만은 결격자로 삼지 않겠다. 따라서 등록도 취소돼서는 안 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벌금 중에서. 그래서 끝에 있는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지금 27페이지에 위에 박스에 가로 2번의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 응?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11호 규정이 뭐냐? 결격사유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자입니다. 라는 이 조문에는 50조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처벌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공이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더라도 결격자로 삼지는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판례지. 최근에 몇 번 나온 겁니다, 벌써.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28페이지 넘어가시고. 이쪽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건 행정처분입니다. 앞부분만 잠깐 설명드립니다. 여기 형벌은 법원이 때리는 거예요. 여기 행정처분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때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중에서 보면 자, 자격 취소라는 게 있어. 이 자격 취소는 시도이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당했죠. 자격 취소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 공인중개사가 취소 당한 요 사람이 결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말고 자격 정지라고 또 있어요.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정지.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얻어맞는 거예요. 소공. 요거. 자, 세 번째가 등록 취소가 있어요. 등록을 자르더라. 등록 취소는 부동산 사장님이 얻어맞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개공이요, 개공. 또 행정처분 중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업무정지라는 게 또 있어요. 영업정지. 이것도 누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얻어맞는 거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정처분 중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요 사람들이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원칙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칙을 가만 보면 취소받았죠? 그럼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요. 이렇게. 지금 가로 1번에 나온 거죠? 정지받으면 이 소공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요. 이렇게. 요 등록 취소니까 취소받으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요. 개공이. 자, 가로 4번. 업무 정지를 당하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개공이. 그런 거예요. 정지는 정지기간 동안, 취소는 3년 동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공이 영업정지를 갖다가 4개월 당했다 그러면 개공은 4개월 동안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당한 개공은 그 4개월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4개월 영업정지 받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갖다가 어떻게 안 해준다. 이유는 정지기간 동안은 그 개공이었던 사람이 결격자니까. 그래서 재등록을 안 해주죠. 정지기간 동안만큼 그렇다는 얘기요. 여기. 그래서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예외가 중요하죠. 등록 취소 받으면 원칙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받는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등록 취소 사유가 엄청 많아요. 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분이 있을 때부터 3년 동안은 뭐가 되냐면 결격자가 되는 거야. 자,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원래 3년 붙는 게. 잘리면.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지금부터 본 세 가지. 얘하고 얘. 이 세 가지는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따로 3년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예요. 3년 안 붙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암기했었죠? 사, 기, 결, 혼. 예. 요즘도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외치는 거. 사, 기, 결, 혼. 이렇게. 여러분은 외치지 않나요? 사망, 해산. 예. 아니, 옛날에 제가 물어봤었잖아.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대답이 없어. 그 뒤부터는 도저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사망, 그 다음에 해산. 요것만 암기하고 쉴 거예요. 기자가 뭐예요? 등록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결자는 결격사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다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은 취소가 되면 3년 붙지만 요 세 가지만큼은 취소됐을 때 따로 3년이 붙여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쉬었다가. 네.